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다보스 포럼 이후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글로벌 CEO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요. 주식은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빠졌습니다. 보통은 위험자산이 오르면 달러도 같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였죠. 이 흐름이 단순한 수급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이 먼저 움직인 신호인지 파악해봐야 됩니다. 오늘 주간 브리핑에서는 왜 다보스 포럼 이후에 증시가 반등했는지, 새벽 환율 하락의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0.7% 하락이 나왔고요. S&P 500은 0.4% 빠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스닥은 0.2% 올랐고 장기 채권은 0.4% 하락이 나온 건데요. 지금 미국 4대 지수 중에 나스닥만 혼자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 말은 기술주의 상승이 더욱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치주가 맥을 못 쳤다는 건데요. 그동안에 가치주가 많이 힘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성장주가 더 힘을 받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분야별로 선택에 갈리는 한 주였죠. 의미 있는 상승과 하락을 보여준 기업 3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와 스토리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마이크론이 18% 급등했고 샌디스크가 16% 상승했습니다. AI 투자 확대로 데이터 저장 수요가 다시 강해진다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죠. 두 번째는 메타가 있습니다. 이번 주 6.1% 상승이 나왔는데요. AI 인프라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다시 붙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CES에서 메타의 스마트 안경이 생각보다 선전해서 인기를 끌었고요. 반대로 오라클과 브로드컴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개별 기업 이슈라기보다는 오픈 AI 관련된 리스크가 커지자 연대 책임으로 모두 같이 하락했습니다. 오픈 AI가 18개월 이내 현금이 고갈될 거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이슈는 계속될 겁니다. 현금 창출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샘 알트먼은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챗 GPT에 광고를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에게 점유율이 그만 뺏겨야 될 텐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가 3개나 있죠. 산업, 에너지, 소재입니다. 그리고 1.1% 헬스케어가 상승했고 금융은 2.4% 빠졌는데요. 금융주 실적이 좋았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전망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성장과 가치를 놓고 보면 대형 가치주랑 중형 가치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대형 성장주는 0.3%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HAD는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죠. 이번 주에도 0.8% 올라가면서 최애 고점 대비 하락률 2%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성장 ETF를 보면 반도체가 1.9% 하락하는 한 주였고요. 혁신 쪽에서는 URA 원전 쪽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4.3% 올라가면서 최애 고점 대비 하락률 5.8% 남았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주의 최애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 이번 주 메타가 20%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고전했었는데 이번 주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브로드컴이 7.6% 빠지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20% 이상으로 키워졌습니다. 현재 10개 기업 중에서 브로드컴이랑 넷플릭스만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시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고배당 기업들을 보게 되면 엑스모빌은 신고가를 경신했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4% 반등하는 한 주였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 차트를 보면 금요일 하락이 좀 아쉽죠.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잠깐의 일탈일지 아니면 하락 추세의 전환인지 다음 주 움직임이 중요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덥석 잡는 것보다 끝까지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죠. 투자는 심리가 중요하니까 긴 호흡으로 다가가야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 주가는 고점 대비 크게 밀린 뒤에 긴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바닥을 다졌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박스권에서 조심스럽게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1월 27일 실적 발표입니다. 이 기업은 성장주가 아니라 방어주의 기준점이죠. 실적에서 보험 손해율과 의료비용 통제가 확인된다면 이 구간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헬스케어 전체의 재평가가 시작되는 건지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요. 이번 주 S&P 500이 0.4% 하락했는데 환율은 2% 빠졌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계좌는 가만히 있었다면 2.4% 하락하는 한 주였는데요. 그런데 내 체감에는 환율이 2%까지 안 빠진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지금 찍히는 건 1453원인데 실제로 주말 동안 빠진 건 1446원입니다. 이번 주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면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매수 상위는 여전히 구글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 마이크론과 샌디디스크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AI 기대는 여전하지만 방향은 훨씬 보수적으로 바뀌었죠. 플랫폼보다 데이터와 메모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반면에 매도 상위를 보면 팔란티어, TQQQ, TSLL 같은 고변동 종목이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크게 수익난 종목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흐름인데요. 이건 공포가 아니라 조정에 가깝죠. 지금 시장은 공격보다 선택의 국면에 들어섰고 다음 변화를 준비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매수 2위를 차지한 마이크론의 주가 차트를 보면 2개월 전만 해도 200달러 하던 주가가 현재 400달러가 됐습니다. 2달 만에 주가가 2배나 오른 거죠. 상승의 이유는 명확한데요. AI 투자가 늘어날수록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건 연산이 아니라 메모리입니다. HBM과 데이터용 D램 수요가 동시에 살아나면서 사이클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이미 많은 것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들은 마음 편하게 즐기면 되지만 지금부터 투자하는 분들은 예민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반대로 매도가 많았던 팔란티어의 차트를 보면 고점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행인 것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추세가 꺾인 건 아니죠. 그동안 팔란티어에 관심이 많았지만 비싸서 매수하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쉬어갈 때 관심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매매 현황을 보면 매수 상위에 S&P 500과 나스닥 100이 대부분이죠. 시장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미국 핵심 지수를 모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 ETF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주항공과 반도체 매수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매도 테마를 보게 되면 미국 테크 탑10 매도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중국, 인도, 30년 국채 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ETF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테마를 쫓기보다 살아남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주항공에 투자하는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빅테크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ETF 구성 종목을 비교해보면 엔비디아, 구글, 애플 등을 팔고 로켓넷과 조비를 매수하고 있는 격입니다. 성장주보다 혁신주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강세장이 이어지면 소형주가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커질 텐데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식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포인트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엔화 가치가 단숨에 급등하면서 8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배경에는 명확한 신호가 있는데요. 일본 당국의 개입 경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동안 엔화 약세는 글로벌 증시의 우호적이었지만 이제는 변수가 되고 있죠. 엔화가 움직이면 일본 자금 흐름이 달라지고 이는 미국과 신흥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엔화 급등은 단기 환율 이벤트가 아닐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면 일본 환율 개입 경계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화가 갑자기 약세로 진입했는데요. 이때 엔달러 환율이 1.69%나 빠졌고요. 연쇄작용처럼 엔화 약세는 엔화 쇼커버를 만들고 이는 달러 약세에 압력을 주게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달러 인덱스가 0.77%나 빠졌고요. 원하는 엔화의 그림자 통화답게 원달러 환율도 새벽에 급락했습니다. 1.21%나 빠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게 추세의 전환인 건지 아니면 일회성인 건지 판단하는 거죠. 과연 단기 환율 이벤트인지 보겠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결론적으로 환율이 새벽 1시부터 격하게 빠졌다는 이야기인데요. 1460원대 하던 환율이 1446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까 이거겠죠. 발생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강세 원화와 엔화 관리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가장 유력한데요. 미국은 금리를 당분간 동결하고 일본은 유지하되 엔화가 급락하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한국은 2.5% 유지하면서 환율과 물가 사이에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죠. 이대로 유지되면 원달러 환율과 엔화 모두 지금과 비슷한 가격에 머물게 됩니다. 큰 변화 없는 안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엔화 강세와 원화 보합의 싸움이 진행되는데요. 미국은 금리 인하 기대가 앞당겨지면서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달러가 힘을 잃으면 자연스럽게 엔화는 강세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겠죠. 일본은 이미 다음 금리 인상 신호를 시장에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화 숏 포지션이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크겠죠. 문제는 원화입니다. 한국은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면서 환율과 물가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60원에서 1430원 사이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엔화는 강세가 되겠죠. 970원에서 1070원 범위를 염두에 둘 필요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달러가 주도권을 쥐는 경우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 강세가 재점화되고 글로벌 자산은 다시 안전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일본은 금리 정상화 속도가 늦어지면서 엔화 약세 압력이 커지겠죠. 엔화는 다시 900원 아래를 시험받게 됩니다. 한국은 좀 더 복잡하죠. 경기도나 부동산, 가계부채라는 변수 속에서 금리 정책이 묶여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원화가 독자적으로 강해지기 어렵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원달러 환율은 1470원에서 1560원 사이로 움직일 수 있고 엔화는 870원에서 930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1번과 2번이 유력한데요. 그랬을 때 엔화의 방향을 생각해보면 930원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화로 환전해서 일본에 상장된 S&P 500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 상장된 미국 ETF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는 차기 연준 의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트럼프가 마음속에 한 명을 굳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케빈 해시시 유력했는데 그 인물이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을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마음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베팅 사이트에서는 누구를 예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케빈 해시시 62%로 압도적인 1위였는데 그동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시시는 6%로 내려왔고 반면에 케빈 워시가 44%까지 올라왔습니다. 해시시 되면 연준의 독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우려는 잠식된 거나 마찬가지죠. 다행입니다. 그럼 지금 1위를 차지한 케빈 워시는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겠죠. 그가 연준 의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케빈 워시는 연준 이사 출신의 검증된 내부 인물입니다. 극단이 아닌 중도로 밸런스 있는 통화정책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강점은 시장과의 소통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그의 가장 큰 무기고요. 이 인물은 빅테크와 대형주에는 비교적 우호적이지만 금융주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인데요. 시장은 지금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을 가장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인텔이 금요일 하루 동안 17% 폭락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반도체 지수는 1%대로 잘 선방했습니다. 이건 반도체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란 뜻이죠. 시장은 인텔의 문제를 구조적 이슈로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전략, 실적 가시성,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한 번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같은 종목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하나로 움직이지 않고 기술력과 수익성이 검증된 기업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지금 어느 쪽인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슈는 중국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태도를 바꾸고 엔비디아 칩을 수입재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버틸 수 있는 구간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AI 경쟁은 시간과 전력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는 칩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칩 수입은 중국이 기술 격차를 인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 흐름은 단기 이벤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공급망의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고 AI 패권 경쟁은 차단해서 관리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면 AI 패권 싸움으로 반년째 횡보하고 있죠. 드디어 횡보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수출은 이제 중국 하나로 설명하기엔 부족하죠. 중동, 동남아, 인도, 유럽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는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시작됐고 엔비디아 칩이 핵심 인프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인도는 클라우드랑 AI 서버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유럽은 국방과 산업용 AI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수요와 엔비디아의 역할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슈는 다보스 포럼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1년을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트럼프는 자극적인 메시지 대신에 기존 지수를 크게 흔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외에도 다양한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투자자 관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하나였습니다. 불확실성보다 현실이었는데요. 보호무역과 안보는 이제 전제 조건이 됐고 그 안에서 성장은 어떻게 가능한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AI 역시 기대의 정점을 지나 전력과 인프라, 비용 구조라는 현실적인 한계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명확했는데요. 무언가를 새로 약속한 자리가 아니라 과도한 기대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속도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시장은 빠른 성장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 있게 지켜본 3명의 인물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가 뭐래도 젠슨왕이죠. AI 열풍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AI를 가장 많이 팔아온 기업이자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는 기술 전망이 아니라 시장 점검에 가깝습니다. 지금 AI가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과장됐고 앞으로 무엇이 병목이 될지는 가장 현실적으로 짚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30분 넘게 진행된 그의 발언은 버릴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될 포인트 3가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AI는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이란 것과 진짜 돈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AI는 인프라 산업이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게 와닿았던 내용은 진짜 돈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젠슨왕은 AI는 5단 케이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1층부터 5층까지 레이어가 되어 있는 과정 중에서 돈은 5층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다고 합니다. 결국 AI를 누가 더 활용을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인터넷이 보급되던 시기에도 인터넷 자체보다 활용을 잘 하는 산업이 크게 성장했듯이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크게 3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AI가 업무를 종결시키는 영역이 있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 분야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국방, 병원, 안보 등이 여기에 속하고 최근 들어 법률 쪽도 AI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가 마진을 파괴하는 산업이 있는데요. 매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인건비, 판단 오류, 처리 속도 등이 파괴적으로 압축되면 원가의 핵심이 되는 요소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승자가 독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융, 물류, 헬스케어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마지막 3번째는 AI를 쓰면 쓸수록 사용량을 토대로 돈을 버는 곳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기업이 여기에 속하겠죠. 3번째는 많이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 줬는데요. 이 중에 저는 AI로 인해서 마진이 파괴되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AI로 인해서 원가 구조가 무너지는 산업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AI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구조를 보면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온톨로지를 통해서 팔란티어는 각 산업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팔란티어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팔란티어의 도움으로 각 산업의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팔란티어랑 같이 일하는 기업을 체크해보면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랑 머크가 있고 금융 분야에서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있습니다. 제조 산업에서는 에어버스, BP, 엑스모빌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AI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죠. 테슬라 X, AI, 스페이스 X까지 모두 막대한 연산과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머스크의 발언은 기술 전망이 아니라 비용과 현실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AI가 어디까지 가능하고 무엇에서 막히는지 그의 말은 늘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한계를 먼저 짚고 있는데요.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AI는 인간 지능을 넘어설 수 있고 로봇은 노동 제약을 없애서 풍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반도체가 아니라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AI가 확장될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전력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연산 능력은 이미 충분하지만 이를 감당할 전력 인프라는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머스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AI 경쟁의 승부처는 모델이 아니라 전기와 인프라입니다. 다음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일론 머스크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AI 병목은 더 이상 칩이 아니라 전기입니다. 반도체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전력 생산은 연 3에서 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칩이 있어도 전기를 못 써서 못 켜는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해법으로 제시한 건 태양광 그리고 우주입니다. 24시간 발전, 냉각 효율, 비용 구조까지 고려하면 AI 데이터 센터의 다음 전장은 지구가 아니라 우주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띄우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시선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두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상에서 AI를 돌릴수록 전력과 냉각에 가장 큰 비용이 되죠. 우주에서는 태양광을 24시간 확보할 수 있고 대기와 날씨 제약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냉각인데요. 우주는 자연적인 저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냉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성 발사 비용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점도 중요하겠죠. 머스크는 이렇게 봅니다. AI의 한계는 기술이 아니라 물리인데요. 그래서 다음 해법은 더 빠른 칩이 아니라 전기와 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우주 인프라에 있습니다. 제사형 로켓을 보유한 일론 머스크는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입니다. 그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AI를 가장 혁신적으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팔란티어는 화려한 모델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전쟁, 금융, 의료, 산업 현장에서 이미 의사결정을 바꾸고 있는 기업입니다. 카프의 시선은 늘 냉정한데요.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실제 권력과 성과를 갖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의 발언은 기술 전망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보여주는 힌트에 가깝습니다. 알렉스 카프의 다보스 포럼 발언은 AI에 대한 환상을 단번에 걷어내주는데요. AI는 모두를 잘 살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거라 합니다. 그가 강조한 건 기술이 아니라 운영에 있는데요. 보안 통합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조직만이 AI를 수익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조직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AI에도 실패라는 거죠. 카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을 산 기업이 아니라 기술을 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기업입니다. 앞으로 AI로 원가를 파괴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상위 기업의 쏠림이 가속화된다는 내용인데요. 즉 지금까지의 빅테크 쏠림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 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을 볼게요. 돌아오는 주에는 마소, 메타, 테슬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제는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상회해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오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지 바로 뒤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거죠. 캐펙스 투자를 계속 늘릴 것인지, AI로 인해서 실제 수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2026년 가이던스는 좋은지 등 체크 포인트를 보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1월 26일부터 30일까지인데요. 클로락스,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모건 스탠리, 리얼티인컴,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실적 발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가장 많은 시기죠. 27일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있고 28일에는 마소와 테슬라, 29일에는 애플과 알트리아가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을 꼭 챙겨보시고요. 처음에 투자한 이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를 공유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비관적으로 맞는 것보다 낙관적으로 틀리는 것이 삶의 질에 더 낫다입니다. 투자도 비슷하죠. 낙관적인 태도로 실적을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요즘 AI를 비롯해 반도체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뜨겁죠. 절세 계좌를 활용해 투자하기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 중에서 삼성이 잘하는 반도체와 AI 관련된 ETF 3개 중에 하나만 매수하면 되는데요. 성장주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분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경품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준다고 합니다. 꽤 많죠? 지난번에 코덱스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당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대상 ETF는 아래 고정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